오늘과 이제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사회부장에 대한 사회부장 기본법의 용어의 정의 잠깐 살펴보았었는데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다행히도 보험이라고 써 있어. 다행히도. 그래서 얘가 사회보험입니다. 물론 하나는 빼놓고. 그리고 얘네는요, 공공부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면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사회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겠다고 했잖아. 사회서비스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사회서비스는 무엇이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 따로, 그러니까 유형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이렇게 청소년 복지 이렇게 유형이 있다는 거지. 각각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상담, 재활, 직업훈련 등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지원해 주거나 아까 근로장려금처럼 돈을 주거나 막 그런 게 아니지 상담해 주고 직업 소개해 주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의 특징은 뭐냐면 비금전적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서비스라는 말에 딱 드러나 있잖아요. 비금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두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몰라도 이 나머지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금전적 지원을 합니다.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게 이 나머지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먼저 사회보험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자가 무슨 보자냐면 보호하다 할 때 보자예요. 그리고요, 험자가 뭐냐면 위험하다 할 때 험자예요. 그래서 위험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보험이 뭐예요? 암 걸리지 않았는데 혹시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도 엄청 많이 들고 회사 못 다니면서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진단비, 치료비, 나중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해놓는 거잖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지. 아까 말했다시피 실업 또는 재해 또는 뭐 질병 이런 거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야. 근데 그 위험에 빠져갖고 저 나락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보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무슨 그런 대기업의 그런 보험이 아니야. 국가가 보험을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직 이건 실업에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 고용보험. 아직 실업이 아니야. 자, 아직 재해 상태, 재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 아직 늙어서 뭔가 노인성 질환에 걸리지 않았어. 아직 걸리지 않았는데 혹시 걸려가지고 앞으로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런 보험을 만들어서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처럼 아직 벌어지지 않는 걸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전 예방적이에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강제 가입이 특징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가입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거예요. 큰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누구나 아플 수 있어. 근데 아파서 병원 가서 돈 많이 들면 삶이 어려워지니까 건강보험 가입해 놓으라고 한 거야.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제 공공부조는 무엇이냐? 자, 공공은 어디냐면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조가 뭘까요? 어른들은 부조금 낸다 해서 부조 되게 잘 알아. 도울 부자에 도울 조자야. 도울 부자, 도울 조자.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란 무엇이냐면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거야. 누굴 도와주겠어? 그쵸. 모든 국민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일을 못하는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 처방적이다. 지금 현재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처방을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처방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여기 의료급여제도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고요. 장애인연금제도, 그렇지.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공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에는 다 보험이라고 써 있어서 얘가 사회보험의 종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하나는 안 써 있어. 뭐냐면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에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에 기초연금제도라고 있어요. 기초연금제도는 공공부조에 들어가요. 큰 그림으로. 그렇지, 비금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보험하고 공공부조가 있다. 보험이 뭔지. 사회가 만든 보험이에요. 국가가 만든 보험이야. 미래를 대비해서. 그래서 다 보험자가 있고 하나만 없어요. 그쵸? 얘는요, 공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그래서 사후 처방적이라고 해요. 자, 좀 이해가 우리나라의 사회 좀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설명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게 실제로는 그 수험 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초급 수험생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에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보험에 관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야기 되는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용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행정 데이터,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들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그 법률에 맞추어서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일반법 사회보장기본법이기 때문에 하위 법률,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들을 만들 때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어떤 목적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부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룰들을, 기준들을 따라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제 98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헌법에서 정한 그 선언적인 의미를 우리는 정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헌법에 그리고 관련 법률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는 보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이기 때문에 그 서로 협력하고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들을
조달할 책임을 가진다,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법률의 어떤 연역을 보셨을 때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것, 네, 공공추계,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들을 추계를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행정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그 행정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추계대로 이러한 자원이라든가 재원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분명히 법률상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죄송합니다. 자, 사회보장 재정 추계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 추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 추계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들을 조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제5차 사회보장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올해 전년도에는 최소 5년, 앞으로 5년 동안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국가재정 또는 지방재정에 대한 추계를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한다 그러면 올해 3월 30일에 재정 추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지침을 마련하고 9월 30일까지 추계를 실시하고 10월 31일까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서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추계를 실시해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는 이런 법적인 절차들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또 국가 등 또 국민의 책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적용은 제8조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고 또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유엔이 정한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협정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들을 맺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대상이 되는 속지주의를 함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체결이나 협정에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속지주의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사회복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속인주의,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속인주의 이야기를 하고요. 예외적으로 외국인일 경우에는 속지주의, 즉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또는 유엔과는 협정을 체결하는 우리가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체결을 맺은 협정은 체결을 맺은 순간서부터 같은 동일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는 외국인일 경우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땅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속지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법령 또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법령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여러분들 제9조 교재 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 수급권, 우리가 보통 줄여서 수급권 이야기하는데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 수급권을
모든 국민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된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시대가 변했을 때 아까도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한 어떤 연역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1963년에 사회보장 기본에 관한 법률들이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2026년까지 발전을 하고 재개정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도 성장하고 사회도 변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욕구 수준에 맞는 급여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선 아니면 고용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또는 주택,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최저선들을 항상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변화되어 있는 최저선보다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관계법령,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보장 수준, 또 그리고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은 국가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관계법령이 정한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보장기준 그리고 최저임금을 넘어야 된다라고 그 수준들은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용노동부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보통 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적용을 해서 선언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각 지자체별로 또 최저임금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책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또는 경기도에서는 또는 천안에서는 최저임금을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발표를 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그 일을 해서 그 급여 수준을 받아가지고는 서울에서 또는 천안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살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지자체가 생활수준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정을 해서 조례에서 정해서 시급을 정한다거나 또는 플랫폼에서 일하는 다른 분들 또는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그 지역에 맞는 생활수준 임금을 정해서 그 임금을 적용을 해서 급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 또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정한다 하는 것들의 의미를 적용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와 국민은 사회보장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그리고 국민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국민에게 사회보장 서비스를 찾아다니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저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기관에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국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두는 경우들이 많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는 직권주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시면 2015년에 소파세모녀 사건,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어려운 상황들 많이 생겼죠. 그리고 요즘에 통합사례관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공무원분들이 해당 지역을 전체를 다 확인하실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장님, 통장님, 또 반장님, 또 그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 또는 공공기관, 경찰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에서 일을 하고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자기 거주 지역의 주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 이하의 취약계층이라든가 사각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 또는 재산은 있는 노인분이시만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생겨서 또 어떤 재난 상황이거나 질병의 상황이 생겨서 그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그 현장 조사를 하시고 직권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나와 있는 직권주의 또는 통합사례관리회의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직권주의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 실제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호하는 어떤 법률들이 있는데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고요. 또 어떤 상황이 금융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를 압류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받고 있는 국민기초 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권 다른 분들이 본인의 어떤 본인의 것을 타인이 함부로 가져가거나 압류하거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장 수급권은 일신전속권, 즉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소속되어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성에 따라서 특정의 권리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고 또는 향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신전속권의 특징 때문에 이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나 아닌 누구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타인이 받을 수 없다. 또는 금전적인 서비스를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아주 생계에 어떤 위험을 처한다거나 재난 상황이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한다라고 해도 최소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상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신 국가가 대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것에 대한 재반 비용들을 그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비용적인 어떤 부분들을 청구하는 대신 배상을 청구하는 권한인 거죠. 요즘에 제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이혼 가정이나 양육권에 관한 부분들이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서 일방의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은 경제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해도 아이를 어디 맡기고 해야 되는데 전일제를 할 수 없고 파타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어떤 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보상을 청구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청구를 하게 되면 양육비 정도의 비용을 지급을 해주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재반 비용들을 국가가 걷어가는 어떤 이런 경우들도 바로 구상권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사회보장에서도 그런 구상권을 청구하는 권한들이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3교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